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남편은 몰래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상대 여성을 옹호하며 어쩔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이 변한 걸 어쩌라고? 바람을 피워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남편에게 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는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군요. 물론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시절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한 편이라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을 사들고 달려오곤 했습니다. 집 앞에 약 더 쓰니까 얼른 먹고 나아. 죽까지 사다 놨어. 전화하지.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지어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쌍화탕 사왔어. 아픈데 나오려고 했어. 미안하니까 그러지. 미안하면 얼른 나아. 밥은 먹었어? 아까 죽 먹었어. 그런데 피곤해서 어떡해? 지금 차 많이 막힐 텐데. 그게 대수야? 자기가 아픈 게 더 큰 일이지. 나 걱정 말고 일찍 자. 따뜻하게 하고. 응, 고마워. 남편은 항상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모든 일에서 저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연애하는 동안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언제나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서로 크게 차이나는 조건도 아니었기에 양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고 여느 부부처럼 신혼생활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니는 회사가 거리가 있어서 퇴근은 따로 했지만 아침 출근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둘 중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을 차리기로 했는데 아침잠이 많던 남편은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벌써 일어났어? 나 깨우지. 잘 자는데 뭐하러 깨워? 아직 시간 있는데 더 자. 다 차리고 깨워줄게. 아니야, 같이 하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큰 문제 없이 원만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반찬을 해서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반찬을 더 좋아했기에 어머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 아침은 물론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꼭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묵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두고 가신 반찬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아주 먼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를 자주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반찬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렇게 몰래 가져다 놓고 가셨습니다. 일부러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에 맞춰 문 앞에 놓고 가셨는데 그 안에는 반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손편지를 써서 반찬통 사이에 끼워 넣으셨는데 읽어보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김치는 바로 냉장고에 넣고 다른 건 먹을 만큼 덜어서 바로 먹어. 일부러 조금씩 했어. 매일 똑같은 반찬 먹으면 질리잖아. 맛없어도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손편지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면 어머님의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누가 보면 연애 편지인 줄 알 정도로 어머님과 저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한 명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얼굴 볼 일이 거의 없고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 주로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저에게 항상 자주 보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도 혼자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평일에 퇴근하고 들르기도 했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어머님과 둘이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을 더 챙기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니까. 피곤하게 뭐하러 와? 피곤하긴요? 매일도 아니고 가끔인데 뭐 어때요? 오늘 아파트에 장 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순대볶음 좀 샀어요. 그건 너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 것도 샀어. 잘했다. 차 막히겠다. 얼른 가. 네.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아셨죠? 그래, 걱정하지 말래도 어머님은 따로 만나시는 친구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집에 혼자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근처 문화센터에 요가부터 시작해서 서예, 독서 등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수업으로 등록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덕분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게 되었다며 좋아하셨고, 확실히 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다니기 시작한 회사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울 것도 많다.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쉴 새 없이 놀아. 놀기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살림 열심히 해야지. 집 안 깨끗해도 돼. 대충 치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알았지?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맞벌이를 할 때보다 아침 식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야? 된장찌개 끓였어? 응.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했어? 그냥 평소보다 30분 더 빨리 일어났어. 얼른 와서 앉아. 맛이 기가 막히네. 이거 장모님 된장이구나. 괜찮아? 당연하지. 된장찌개만큼은 우리 장모님 끓여주신 걸 내가 제일 좋아하잖아. 얼른 먹어. 잘 먹을게.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남편이 일을 워낙 잘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2번이나 승진을 했으니 남편을 회사에서도 정말 유능한 직원으로 꼽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집안 살림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는 어머님의 문화센터 등록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어머님 이번 달에도 똑같이 등록하면 되는 거죠? 아니다. 그거 등록하지 마. 왜요? 이번엔 다른 수업 들으실래요? 아니, 나 이제 수업 안 들으려고. 어머님은 저와 통화하는 내내 말투도 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냐며 저에게 톡 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째 그러니? 네? 우리 아들이 지금 혼자 돈 버는데 넌 어쩜 돈 쓸 궁리만 하느냐고? 어머님, 문화센터 수업료는 비싸지도 않고 그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색내는 거냐? 됐어. 그 수업 안 들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돈 아껴 써라. 알았니? 그럼 끊는다. 매몰찬 어머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내뱉어진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듯했다. 전화가 뚝 끊어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머님과는 최소한 모녀처럼 살갑게 지내는 사이라고 여겼건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 어머님은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셨다. 그 냉랭함에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홀로 시댁으로 향했다. 예전에도 종종 혼자 어머님을 찾아뵙곤 했기에 이날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있다면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시간엔 당연히 어머님 댁에 계실 줄 알고 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내가 아주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니? 어머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이 서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나는 당황하며 해명했다. 나는 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인 줄 아나 보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 얼른 가봐. 어머님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친구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혹시나 어머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그렇게 캐묻니? 빨리 가. 어머님의 냉대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님의 얼굴만 겨우 보고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분명 어머님은 몹시 화가 나 계셨지만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예전에 따뜻했던 어머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답답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사람은 어머님뿐만이 아니었다. 남편마저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 전 나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시리얼 정도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남편은 매일 아침 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과 국을 먹고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후 나도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챙기게 되었다. 맞벌이 시절에는 나 역시 시간이 부족하여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밥을 원했기에 아침마다 밥만큼은 새로 지었다. 대신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것을 꺼내어 상에 올렸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국과 밥을 새로 지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니 회사에서 밥을 먹겠다며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가버리는 날이 잦아졌다. 자기야, 왜 안 먹어? 얼른 먹고 출근해야지.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불렀다. 나 오늘은 회사에서 먹을게.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오늘은 아침에 생선이 먹고 싶었는데.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아침에 생선 구우면 옷에 냄새난다고 싫어했잖아.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예전에 아랫집에서 아침부터 생선 굽는 냄새가 올라온다고 짜증냈던 거 기억 안 나?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집에서 구우면 냄새가 나지. 하지만 베란다에서 문 닫고 굽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나 역시 몹시 언짢았다. 예전에는 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그의 달라진 모습에 더욱 서운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짜증을 내고 나간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남편은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돌아왔다. 여보,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왔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나는 반갑게 맞이하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미안해. 아침에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어색하게 사과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져서 괜히 당신한테 짜증을 냈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애써 괜찮은 척 대답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대신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줘. 남편은 미안한 듯 내 손을 잡았다. 그럴게.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기에 나도 굳이 문제를 삼지 않고 기분 좋게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남편과 결혼 초에는 서로 다투는 일 없이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신혼이 지나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부터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자 남편은 집에서 대체 뭘 하느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아마 주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다. 그나마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기에 남편이 출근한 후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시작하면 금세 하루 일과가 끝났다.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 크게 더러워질 일도 없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곤 했다. 여보, 이불 빨아야겠는데.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며칠 전에 세탁했는데 냄새나?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좀 꿉꿉하네. 어디 봐? 괜찮은데. 나는 이불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안 괜찮다니까.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이불을 치우고는 작은 방에서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덮고 잠이 들었다. 예전에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아도 대화로 풀고 잘 해결했는데 이제는 대화 자체가 단절된 듯했다. 모든 대화는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났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남편과 나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아니, 어쩌면 멀어져 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때는 서로 말없이 눈빛만 교환해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완벽하게 통하는 부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조차 거의 없고 남편과 둘이 있으면 언제 짜증을 낼지 몰라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직원 중에서 사장을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 소식을 남편이 아닌 어머님께 먼저 전해 듣고 섭섭함을 느꼈지만 곧 남편도 내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럼 당신하고 또 몇 명이나 있어?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총 5명인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 남편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될 거야. 나는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래야지.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안 그래? 남편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당연하지. 그 행운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다. 나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니까 좀 깨워줘. 남편은 피곤한 듯 하품을 했다. 알았어. 얼른 자. 나는 남편을 다독였다. 보통 사장 자리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 회사에서는 근무 평가가 우수하고 실력이 뛰어난 직원을 내부에서 선발한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기에 나 역시 남편이 꼭 사장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게다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남편이 유력한 후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하니 남편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내가 보기에도 남편은 충분히 사장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 일처리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눈치도 빨랐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렸고 그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친정이나 시댁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다. 주희야, 혼자 왔어? 친정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다. 요즘 회사 일로 많이 바빠. 주말에도 나가거든.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너도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하러 왔어? 친정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 나는 와야지. 나는 애교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잘 왔다. 우리 딸 얼굴 보니 좋네. 요즘 청소방은 어때? 전보다 더 바빠졌어?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날 친정에 가서 남편 없이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사장 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다. 꼭 사장이 안 되더라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자네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친정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맞아. 잘 되면 좋겠다. 친정어머니도 덩달아 기뻐하셨다. 하지만 아직 나이도 젊으니 이번이 아니어도 기회가 많겠지. 그런데 그날 나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친정아버지와 남편 회사 사장님이 서로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회사는 친정아버지의 친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였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부담을 느낄까봐 아버지는 그동안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나 역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구먼. 친정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실은 그 회사가 아빠 친구 회사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거든. 자식들은 다 각자 하는 일이 있고 하니 일 잘하는 외부 인사를 들여오라고 내가 말해줬었는데 친정아버지는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 회사 사장님은 외부 인사도 좋고 가족 중에 회사를 잘 운영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업무 평가가 좋은 직원 중 알아보게 됐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뽑는다고 한 거구나. 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런데 사위도 일 잘한다고 들었는데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 대해 물었다. 업무 평가가 좋아서 승진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던데요. 친정어머니도 거들었다. 네, 맞아요. 젊은 나이에 일 잘하는 직원이니 제 친구가 잘 눈여겨보고 있었겠지.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수연 씨가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렇구나. 나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사실 수연 씨는 외국어 실력도 출중하고 일도 척척 해내지 않던가. 게다가 사람들과의 친화력 또한 남달랐다. 친정 식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님은 물론 나조차도 남편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남편은 아직 사장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이미 사장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쏟아지는 축하 연락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얼마나 늦는데요? 나의 물음에 남편은 무심하게 답했다. 몰라. 12시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알았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알았다니까. 남편은 친구들은 물론 지인들이 베푸는 축하 술자리에 퇴근 후 거의 매일같이 참석했다. 일주일 중 5일 이상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귀가했다.
원래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고 술도 즐겨 마시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매일 술에 젖어 들어오는지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오, 술 냄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편은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했다. 문주. 내가 잘하니까 기다렸어.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다. 이제 막 자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야, 그런데 너 벌써부터 바가지 긁는 거냐? 뭐? 내가 사장 되면 그런 바가지 소용없어. 나도 이제 급이 달라지는 건데 너도 그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냐? 좀 늦게 들어왔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면 쓰겠냐고. 꿀물부터 대령해야지. 안 그래? 남편은 이미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듯 콧대가 높아져 있었다. 솔직히 남편이 일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바였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겸손하고 나를 그 누구보다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퇴근이 늦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뻔한 일이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새벽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쳐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황한 나의 물음에 낯선 남자가 답했다. 저 대리기사입니다. 대리기사의 설명은 이러했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남편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도저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억지로 깨웠더니 겨우 내 번호를 알려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알겠어요.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나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친 채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대리기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사과했다.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돈은 받으셨어요? 나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아, 네, 받았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는 망설이는 듯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다. 나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대리기사는 조심스럽게 차 안에 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리기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겨우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올라왔다. 좀 일어나 봐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남편은 술에 취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결국 안방까지 옮기지 못하고 거실에 그대로 눕혀둘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남편은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기억 안 나? 그런데 넌 왜 내가 이불 하나 안 덮어주냐? 나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미안. 이불 가져왔더니 자기가 덥다고 치우라고 하던데. 어떻게?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어리둥절해했다. 내가 그랬어? 속 쓰려. 그런데 밥 안 했어? 나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새벽 내내 잠을 못 자서 나도 피곤해서 밥 안 했어.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쏘아붙였다. 참, 네가 회사를 출근하냐?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냐? 살림이 나는 주제에 밥을 안 해? 너 막 나가는구나. 나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럼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남편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됐다. 뭘 바라냐? 남편은 투덜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짜증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쳐다보지도 않네. 잘 다녀와. 나의 무심한 인사에 남편은 빈정거렸다. 야, 왜? 됐다. 네가 뭘 알겠냐? 남편은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예전처럼 좋게 볼 수 없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고 아침밥을 차려주지도 않았다. 당연히 남편은 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정말로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며 성대한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통보했다. 나다. 네, 우리 아들 곧 사장 된다는 거 너도 알지? 나는 건조하게 대꾸했다. 그럼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쏘아붙였다. 그런데 넌 어쩜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냐? 그렇게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연히 좋지. 우리 아들이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자리까지 앉는다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냐? 나는 비꼬는 듯 대꾸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내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제 말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조용히 넘어갈 수 없으니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나 또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며칠 뒤, 나는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을 보고 위화함을 느꼈다. 왔니? 시어머니는 반갑게 나를 맞이했지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네, 그런데 손님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일부러 너만 일찍 부른 거야. 이따가 손님들 많이 올 거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흘겨보며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애교를 부렸다. 어머님. 그날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젊은 여자는 바로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였다. 뻔뻔하게 이 자리까지 함께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나의 질문에 냉담하게 답했다. 궁금하냐? 넌 알 거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다시 한번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이 좋은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뜬금없이 이혼을 종용했다. 내 주제에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아무 소리 말고 내 아들하고 갈라서.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아니, 너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 누굴 불렀어? 나는 의미심장하게 대꾸했다. 그건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이제 그만 가봐. 너하고 볼 일은 여기까지다. 내 손이 부를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여기가 어디라고 지손님을 초대해? 참나. 이 와중에도 남편은 엄마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내쫓으려 했다. 수연아, 엄마 말대로 해. 그만 가봐. 아니, 수연아,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너 쟤랑 이혼할 거라며? 정말 그걸 원하세요? 나의 질문에 남편은 시선을 회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걸 원한다. 당신도 어머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남편은 괴로운 듯 입술을 깨물며 답했다.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마음이 변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봐, 애가 눈치가 있어서 말하면 바로 알아먹는다니까. 수연이 너는 그렇게 이혼 얘기 못하고 질질 끌더니 진작에 말하고 갈라섰으면 좋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쏘아붙였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 사장됐다고 질척거리고 매달리고 그럴 생각은 아니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혼할게요. 나중에 딴소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못을 박았다. 당연하지. 너나 그러지 마라.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셨다. 내가 방금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바로 친정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었다.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 굳어버렸다. 잠시 후 남편은 아버지에게 뺨을 세게 얻어맞았다. 시어머니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귀한 아들 얼굴에 왜 손을 대요? 친정아버지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네, 맞을 만하니까 때린 겁니다. 장인어른, 내가 왜 자네 장인어른인가? 그리고 자네가 누굴 만나든 난 상관없네. 하지만 우리 딸하고 깨끗하게 갈라서고 만날 일이지. 이게 무슨 추접스러운 짓이야? 자네같이 부도덕한 인간이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자네 같은 사람을 뭘 믿고 직원들이 따르겠나?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무슨 추접스러운 짓을 했다고? 친정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자네가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거니 그렇게 알게 지금 악담하시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단호하게 일축했다. 악담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제가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알아차리게 된 전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자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순진하게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회사 일에 파묻혀 늦게 귀가하는 줄로만 철석같이 믿었죠. 야근이 잦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면 언제나 회사라는 그의 말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배신을 알아챌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대리 기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기사님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주차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되시죠?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제게 대리기사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기사님이 본 것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옆에는 낯선 여자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기사님은 혹시나 오해일 수도 있다며 나중에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치듯 물었지만 기사님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집에 두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기사님의 말대로 뒷좌석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차에서 내렸고 남편만이 덩그러니 주차장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상관녀의 존재를 더욱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시어머니마저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제가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며 트집을 잡아 이혼을 종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상관녀와 몇 번이나 만났는지 저보다 훨씬 더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며 하루빨리 저와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라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며 증거를 수집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제가 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끊임없이 구박했지만 저는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으니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혹시나 남편이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될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사장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사는 꼴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그 사장 자리는 어차피 계약직이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설령 사장이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밝혀지면 계약은 즉시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 아버지께서 제 전화를 받고 남편 회사 사장님과 함께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네, 이게 다 사실인가? 회사 일에만 열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 만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이었구만. 사장님의 일갈에 남편은 당황한 듯 사장님,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분이 사장님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엄마, 저희 회사 사장님이세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사돈하고 같이 온 거야? 두 분, 대체 무슨 사이세요?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와 남편 회사 사장님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필사적으로 상관녀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상관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네가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자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추천까지 했더니 어떻게 내 딸 몰래 그동안 딴 여자나 만나고 사장이 됐다고 조강지처를 벌일 생각을 하나? 어떻게 사람이 그래?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그 여자랑 바람난 거 아니야? 아버지의 추궁에 남편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온 거예요. 엄마, 맞잖아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래, 맞아. 제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제 아들은 모릅니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남편은 그 좋은 머리로 한다는 소리가 상관녀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생각일 뿐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그 여자였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고 남편 회사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꿈에 그리던 사장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는 사장 자리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회사 내에서 평가가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후광까지 더해졌으니 남편 회사 사장 또한 남편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추천만으로 남편이 사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회사 내에서 엄격한 평가가 진행되었겠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회사 사장이 남편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 또한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미 사장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고 저를 무시하며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보다 더 오래 근무했던 다른 직원이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추잡한 사생활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해놓은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사장 자리를 박탈당한 것은 물론 해고까지 당하자 그동안 저에게 함부로 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돌변했습니다. 소송까지 당하자 억울하다며 울먹거렸습니다.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해? 당신 그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나 그때 정말 실수였어.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엄마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말 실수로. 제발 믿어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너 그 머리로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냐? 아니면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너무 한다고? 네가 잘 나갈 땐 나도 좋았으면서 내가 회사에서 잘리니까 버리는 거냐? 저는 차갑게 되받아쳤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너야말로 내가 같이 맞벌이할 땐 안 그러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무시하고 막말하고 심지어 나 몰래 여자 만나서 나랑 이혼할 궁리나 하고 이제 와서 다 들키니까 잘 모르는 여자라고? 저는 남편 앞에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자 저는 비웃듯 물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변명할 거야? 너는 잘 모르는 여자랑 이렇게 매일같이 문자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니? 다정하게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내 말대로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 해도 네가 싫으면 그만인 거야. 너는 아무 생각 없니?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냐?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 못할 일인데 어디까지 거짓말로 속일 생각이야?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지아, 여보, 미안해. 내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진짜 미안해.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진짜 미안해? 나 이대로 버릴 거야? 나 싫다는 남자. 나도 싫어. 내가 언제 당신 싫다고 했어? 나 당신 아직 좋아해. 사랑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행동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내가 집에 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받고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제 앞에서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지아, 이러지 마.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너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 남편의 처절한 외침에 저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마저 짓밟힌 남편은 처량한 모습으로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와 이혼한다고?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아니, 정확히는 내 엄마가 먼저였지. 제발 좀 갈라서라고 성하셨잖아. 남편은 억울한 듯 항변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한 말이지. 내가 언제 그랬어? 너는 네가 뱉은 말조차 잊은 거니? 너도 분명히 그랬어. 우린 이제 끝이라고. 마음이 변한 걸 어쩌겠냐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게 바로 너였잖아. 남편은 어떻게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항의자료 청구 소송까지 3개의 송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장을 받아들고 경악하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소송에 끼어야 하는 거냐? 남편과 똑같이 궤변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제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미쳤니? 이 소송은 대체 뭐냐? 시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도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박경아 그 여자의 존재를 훤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알고도 따로 만나 며느리처럼 대우하셨고 저에게는 하루빨리 이혼해서 갈라서라고 종용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니? 너는 망상증 환자야. 환자. 저는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 남편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지만 그걸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언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종용한 어머님이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럼 내 남편 네가 제대로 단속했어야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내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남편을 믿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신혼 때처럼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부부인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박경아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이왕 시작한 이상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부르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두 사람이 뒤엉켜 있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였을 뿐 소송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상간녀 소송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결국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긴 소송으로 인해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이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재취업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전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께 하소연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무슨,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왜 자네 장인인가? 돌아가게. 아버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 남편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실수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저더러 젊은 나이에 일 잘한다, 능력 있다고 칭찬하니까 정말 사장이 되는 건가 싶어서 들떠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전 남편은 억울한 듯 외쳤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지랑 살면서 딱 한 번이었다고요? 그것도 실수요. 아버지는 어이없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가 자네랑 사는 동안 실수로 바람 한 번 피웠다면 자네는 용서가 되겠나? 실수니까 쿨하게 넘어가 줄 수 있겠느냐고? 전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건 다르죠. 여자랑 남자랑은 똑같아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장난하나? 그만 돌아가게. 자네 술주정 받아줄 마음 없네. 전 남편은 굽실거리며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 이대로 백수 될 수 없어요. 다시 복직할 수 있게끔 말씀 좀 잘해주세요. 두 분 친한 친구 사이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전 남편은 과거의 은혜를 들먹였습니다. 그땐 해주셨잖아요. 저 사정될 수 있게 저희 사장님께 저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네 뭔가 착각을 하나 본데. 내가 말해서 자네가 그때 뽑힌 게 아니네. 내가 굳이 자네를 좋게 말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뽑힐 수 있었다고. 아버지는 전 남편의 어리석음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차버린 건 자네 아닌가? 이미 계약 조건도 다 확인했다던데. 그걸 알고도 내 딸 버릴 생각을 했으면서 뭘 바라고 여길 찾아온 건가?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속이고 자네가 사장이 되었어도 가정까지 파탄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전 남편은 이날 아버지께 어떻게든 전 직장에 다시 좋게 말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듯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손도 대기 싫다며 내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던 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한 직장을 다시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복잡한 소송이 모두 끝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큰 만큼 일도 많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번에 다니게 된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도 모두 좋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제 모습에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으려 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욱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